특히나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높고 우려가 높습니다. 네. 1대1로 바꿔줄 거냐 너희?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지를 네. 대한항공 1마일리지로 바꿔줄 거야? 그거 못 바꿔줍니까? 그거 어려워요. 지금 가치 자체가 평가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나는 이걸로 이번 여름에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 가다가 중간에 한 일본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네. 대한항공 쪽에서 쉽사리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요. 항공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독과점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일리지 분배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소송 난무할 거예요. 네. 압권 시작합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자, 오늘 류종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산업도 크게 걱정이 돼요. 많이 걱정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환영량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물가라든지 경기 영향 되게 많이 받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계엄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도 안 된다고 하고 뭐 태국에서는 환전도 안 해준다고 하고. 아니, 해외 여행을 가려고 지금 네네. 계획을 짜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국가가 갑자기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됐대. 류종훈 기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못 갈 것 같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 느낌이 덜 할 뿐이지. 그리고 그쵸. 오늘 저희 점심 같이 먹으러 갔다 왔잖아요. 네. 정말 평화롭지만 네. 사실 이 평화로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여행 위험 국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뻑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진짜.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그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명동이라든지 외국인 방문객들 그리고 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외국인 확 줄었어요라는 증언들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실 만큼 사실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K-팝이 유명해지고 그쵸. K-푸드가 인기가 높아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지고 있다고 맞아요. 보이네요.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오징어 게임, BTS가 올려놓은 국격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다. 뭐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 같기는 한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뜻이 지금 함축되어 있고 제가 이걸 좀 취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항공산업이라는 게 여행 수요, 네. 여행 산업과 같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사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네. 밝히기 원하진 않는데 이번 달 12월부터 2월까지 이 겨울방학 시즌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예약 건수가 지금 적은 곳은 30%, 많은 데는 80%까지 지금 취소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주요 원인은 여행 금지 국가 혹은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회사에서 출장,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떻게 있냐?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입어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럴 때 지금 여행 수요를 받아서 대목이잖아요. 흔히 네. 말하는 대목을 지금 누려야 되는 상황인데 연말인데 날씨만큼 춥다고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뭐 해외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잖아요. 다 취소하고 있대요. 이거 제가 몇 개를 지금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카페에서 네. 워낙 많은 증언들이 나오길래 한번 좀 모아봤는데 보시면은 단체 예약 취소, 이번 사태로 관공서 단체 예약 취소, 계엄령 후 가게 상황들 어떠신가요? 나라 상황 때문에 예약 환불해달라는 고객들이 많다, 줄 취소가 일어난다, 이런 글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한다고 하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실지를 못했는데 어떤 분은 코로나는 그래도 견뎠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지원금도 있고 네. 저금리였고 이런 것 때문에 버티긴 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빵꾸 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네. 달 이자부터 못 갚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지를 보면 종로, 광화문, 서울역, 명동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거기가 시위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한 국가들에서 가장 피해야 될 지역으로 여길 꼽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네. 우리가 왜 갑니까? 거기서 이제 한복 입고 한복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외국인들 그런 거 하려고 가는데 네. 그 인근이 집회가 맞아요. 많은 지역이다 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믿는 분들 많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얼만큼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었는지를 제가 근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집계를 하는 건데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지금 이게 집계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12월 4일이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1월 26일부터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보통 하루에 500 후반에서 600편 정도의 지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1월 27일, 28일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폭설이 내렸어요. 결항되는 것도 많았고 이러면서 지금 458편, 460편이 지금 들어왔고 네. 12월 3일에 이날 이제 계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2월 4일에 그날 바로 435편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4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여행 위험 국가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가 안 잡혀서 못 가져왔는데 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엄청나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적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 피해가 엄청 날 겁니다. 특히나 여행 사업, 요식업 이쪽에서 또 호텔, 관광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 이번 사태 때문에 훨씬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했던 산업은 항공산업이니까 네네. 항공산업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좀 메커니즘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가고 네. 들어오는 게 활발해야지 지금 잘 되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못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이제 2020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네. 이것도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객하던 이제 사람들 숫자가 9천만 명이 넘었어요. 1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에 1,423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때는 3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1950만 명이 됐고 2023년도 2월부터 이제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6,800만 명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집계가 이제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모든 공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지금 입국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400만에서 1,700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2021년도 때 최저치 100만 명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에 회복이 됐고 올해도 이제 1,400만 명을 넘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은 이제는 겨울이 끝나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계엄 사태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여행 위험 국가 지정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언제 풀릴지 몰라요.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월요일 날 됐었고 지금 이제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면서 다시 조금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에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이게 언제 다시 괜찮아질지 그리고 문제는 여행 위험이 풀리고 나서도 인식 개선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국가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 국가에서 여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럼 저는 한동안은 그 여행지는 좀 선택을 안 하겠죠. 그쵸. 이런 식이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여행 금지나 여행 위험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네. 한인 피해가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행기 표를 취소합니다. 이번 그렇죠. 여름에 가려고 했다가 얼마 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 허리케인 피해가 있으면은 미국 중부 여행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바로 취소를 합니다. 네. 출장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행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하고 다른 곳으로 알아본단 말이죠. 안 가거나.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타격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데 코로나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국내 이제 주요 항공사들의 경영 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네. 안 망한 게 용합니다, 진짜. 그때는 다행히도 네. 물류라는 게 커버를 해줘서 물류가 커버를 했다고 하지만 네. 한번 영업이익률 한번 보십시오. 그러시죠. 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대한항공이 영업이익률이 1.4%입니다. 네. 매출 12조에 영업이익 1,76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다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에 직격탄 들어오죠. 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0년은 좀 힘들었습니다만 21년부터는 화물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15.7%, 20.1%, 11.1%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보시면은 20년도 때 이제 2,7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했지만 932억 원, 뭐 영업이익률 2.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한 자릿수고요. 제주항공 보세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때 굉장히 큰 타격을
타격을 입었던 게 마이너스 89.1%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3,770억인데 아. 손실이 3,358억 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1년도 때는 매출이 2,731억 원인데 3,1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네. 다른 항공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들이 이때 굉장히 경영적으로 힘들면서 정부에서 지원금 대주고 돈 네. 빌려주고 저리 내주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그때 직원들 무급휴직 아. 쓰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항공업이라는 게 정부의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죽이진 않아요. 네. 안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실이 올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높아요.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원래 가장 피크입니다. 3분기가 여름 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있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 4조 6,753억 원에 영업이익이 6,657억 원. 영업이익률이 14.2%입니다. 네. 아, 웬만한 제조업들은 여기 이제 못 돼요, 이제. 그러네요.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은 이제 8.1% 영업이익률이죠. 제주항공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지면서 9.7%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진에어, 에어부산 같은 이런 LCC들도 지금 이제 두 자리 숫자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업체들이 4분기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코로나 때 못 간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본 여행 아직도 많이 갑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엄 이후로 지금 들어오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나가봤자 절반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11월은 나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네. 12월 자체는 이제는 뭐 사실상 개점 휴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네. 지금 보니까 여행객 수도 팬데믹 이전에 100%도 채우지 못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화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맞아요. 네. 아. 이게 지금 회복 국면이에요. 아직까지도. 아. 회복이 다 된 게 아니라 회복 국면인데 어느 정도 다 나아갈 때쯤에 감기 한번 더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아 여기서 뭐 여행 수요 많다, 외국인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있다. 뭐 저도 실제로 명동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네.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최근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아직 안 갔는데 어쨌든 가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관광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상화되지 않았던 상태였었고 네. 거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얼마나 못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환율은 항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환율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게 사실상 환율에 따라서 이 회사들의 이제 영업 실적이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반 이상이 지금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변동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330억 원 정도의 이제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330억 원이요? 네, 쉽게 말하면은 환율이 10원 올라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30억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0원 오르면은 3,300억 원 정도의 영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네. 기준 환율을 1,350원 정도로 잡고 내년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1,430원이라고 치면 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80원 정도가 오른 거니까 네. 그럼 2,400억 정도? 2,400억에서 2,600억? 2,600억. 네. 2,6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손실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감액이 될 수 있다. 감액, 네. 네. 어. 이게 사실은 환율 자체로만 봤을 때 이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변동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게 되는데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한 해 쓰는 영업 비용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유류비로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지금 스테이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중동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뭐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가 아무리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까지 안 좋아진다면은 재앙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유가 변동이 많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오일 기업들을 네네.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유가는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환율이 움직이면서 이제 유류비에도 그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항공사들은 굉장히 리스를 많이 합니다. 비행기를 리스로 갖고 있죠. 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리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돈이 네.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리스를 했던 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경영평가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환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이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죠. 네.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이 뭐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네.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중국 경기 살아나는 것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그러면 조금 그건 오히려 항공업계에게는 항공업계에게는 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그때는 또 이제 여행객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네. 긍정적인 상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익은 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게 우리가 그냥 뭐 1,450원이 이제 어느 순간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얼만큼 역사적으로 높은지 한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높았던 적은 IMF 때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네. 리먼 브러스 사태 터졌을 때 있고요. 그리고 비슷했던 시기가 2022년도 러시아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때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다시 우리가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1,500원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좋게 봐서 1,450원이라고 한다면은 내년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 좋잖아라고들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원재료 다 수입합니다. 네. 원재료 수입하죠. 특히나 기름 다 수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하나는 그게 물가를 상승을 시켜요.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될 경우에는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행 안 가요. 여행 안 가고 외식 줄입니다. 그러면은 여행산업, 관광산업, 항공산업, 외식업 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수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행 가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나 기내식 먹으면서 네. 나 어디 갈래? 못 가요. 눈치 보여서도 잘 못 가고 실제로 어려워서도 잘 못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체들이 이 부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미치게 될 여파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미칠 수 있는 여파인 네.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큰 이슈 한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건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합병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주 일지 보시면 2019년도부터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을 결정을 했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해외에 우리가 결합 신고를 합니다. 네. 결합 신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가 유럽연합이 2023년도 6월 달에 이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되는 것 같다. 네. 라고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조건부 승인을 했죠. 조건부 승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11월 28일 날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사실상 지금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네. 딱 하나 남은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승인을 하면은 묵시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내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임시 주총을 열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임원 인사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6월 달에는 이제 화물 사업 매각을 예정을 하고 있고 2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25년, 26년은 여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쪽이 다 운항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상 27년도부터 통합 대한항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합쳐? 합치면 뭐가 좋아? 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항공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메가 캐리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한항공 쪽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글로벌 6위, 7위 정도. 네. 운이 좋으면 5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큰 항공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요즘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잘 되면 9위 정도.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양사의 매출을 합치면은 한 2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등이 델타항공입니다. 네. 델타항공이 가장 지금 매출액이 높고 그 다음이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합치면 한 9위 정도 된대요. 이게 그 슬롯을 반납 많이 해서 그렇죠. 슬롯 반납 아직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반영 안 된 겁니까? 최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작년도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매출을 그냥 단순히 더했을 때, 네. 더했을 때 이제 한 23조 원 정도 되고 이 정도면은 이제 에어 차이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지금은 여기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캐리어가 되긴 되는데 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항공기 기준으로 보니까 뭐 10위권
상위권에는 택도 없어요. 그래요? 양쪽이 합치면 한 230대 정도 항공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순위 잡기도 힘들 정도로 낮아집니다. 아. 네. 현재는 뭐 어디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할 때 쓰는 게 스카이트랙스에서 선정하는 이제 월드 그 순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작년에는 10위였는데 네. 올해는 11위를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30위권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양쪽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에어 스카이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라든지 단순히 매출 외의 부분을 굉장히 평가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을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11위보다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은 스카이트랙스 항공사 순위도 조금은 빠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탑 5에 버금가는 어떤 메가 캐리어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보니까 거의 한 9위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합병도 합병이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 마일리지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했었는데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항공사 입장과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는 하나의 부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채가 이연 수익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한 9,8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조 5,500억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치면은 거의 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이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걸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안 그래도 재무 상황도 안 좋은데 부채 비율이 막 1,500% 넘거든요. 네. 이 기업을 가져오면서 마일리지까지 같이 한번 떠안게 되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떨기 위해서 빨리 좀 털어내야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뭐 마일리지 항공권을 많이 써라. 그리고 이제 뭐 유통기업이랑 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물건을 살 때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줘라. 네. CGV에 가서 이걸로 영화 볼 수 있게 해줘라라고 했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고 굉장히 조금밖에 소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렵게 뭐 미국 한번 갔다 와야지만 만 마일리지가 생길까 말까인데 그걸 가지고 영화 보러 가시겠어요? 안 가죠. 네, 생각해보면 만 마일리지 정도면 우리가 제주도 국내선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적게 잡아도 10만 원이에요. 아. 영화 한 편 보면 2만 원도 안 하잖아요. 네. 쓰겠냐고요. 안 쓰죠.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 불만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마일리지 항공권 많이 쓰라면서 네. 쓰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보니까 마일리지 항공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풀어줬어요. 아. 원래 마일리지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푸는 좌석에 네. 10에서 15% 정도 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비수기 기준이고요. 네. 성수기가 되면 더 줄어요. 그리고 시간대가 안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썼던 방식이 뭐냐면 통합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있고 네. 일부는 마일리지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마일리지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거고, 지금 대한항공이 이거를 빨리 털기 위해서 유동성 이연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라질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만큼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에도 사실은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 당시에 이제 못 썼잖아요. 네. 그리고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소멸될 마일리지에 대한 기간을 코로나 시기만큼 연장을 시켜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그래도 쌓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 가더라도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계속 쌓였던 거고 쓰지는 못했던 거고, 이러면서 부채가 사실상 많이 쌓인 상황이고,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비자죠. 소비자들은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높고 우려가 높습니다. 네. 1대1로 바꿔줄 거냐 너희?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지를 네. 대한항공 1마일리지로 바꿔줄 거야? 그거 못 바꿔줍니까? 그거 어려워요. 지금 가치 자체가 평가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 지금 머리를 쓰는 거는 1대 1.3 또는 1대 1.5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에서 마일리지를 모으신 분이 나는 이 정도면 제주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주도 못 가게 되네요. 그렇죠. 못 가죠. 나는 이걸로 이번 여름에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 가다가 중간에 한 일본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네. 대한항공 쪽에서 쉽사리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분쟁이 나타나잖아요. 네. 소송 당연히 벌어지고요. 공정위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공정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쪽이 합쳤을 때 이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독과점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일리지 분배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소송 난무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카드사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문제라기보다는. 카드사는 왜요? 카드사들 보면 우리가 삼성카드, 현대카드 쓰면서 마일리지 쌓는 카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 어떤 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아주고 어떤 카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쌓아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합쳤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합칠 거예요? 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계약관계마다 되게 복잡하고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카드사가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사서 이거를 지금 고객들한테 쌓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다시 재계약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조금 더 비싸게 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좀 싸게 사고 있고요. 합쳤을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네.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일리지가 큰 타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내가 아시아나항공 타려고 지금까지 마일리지 모은 거 아니다. 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타려고 지금까지 모았다. 네. 만약 합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타 얼라이언스를 탈퇴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우리 못 타는 거잖아. 내 마일리지 가치가 그만큼 몇 배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큰 항공사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하는 스카이팀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속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이 두 개가 세계적인 양대 얼라이언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팀이 조금 더 유명하고 네. 좋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스타 얼라이언스가 훨씬 더 크고 더 잘 나가는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아시아나항공만 타는 게 아니라 여기 동맹이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항공사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썼다가 이제는 못 쓰게 되는 거죠. 아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서 마일리지를 합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으나 네. 거기다 카드사까지 연계가 되어 있으니 카드사까지 모여서 그걸 얼마에 그러면 합치는 게 좋겠냐 요 논의도 힘든데 네. 스타 얼라이언스는 사실 다른 외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까지도 우리 그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었던 마일리지는 얼마로 쳐주세요라는 협상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뭐 루프트한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에어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을 갈 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많이 네.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못 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터지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진짜. 지금. 네. 지금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아이고 뭐 소비자들의 VOC 정도로 지금 이렇게 처분해 버리고 그럴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결국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크거든요. 니들 합치면 항공권 가격 올릴 거잖아. 네. 그리고 노선 줄이고 슬롯 반납했던 거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보상해 줄 건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벌써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좀 네. 있으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슬롯 다 뺐거든요. 아시아나 항공 슬롯 다 뺐어요. 네. 그거 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가져갔고요. 중국 7개인가 반납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부터 여행 자유화 이후 그리고 문호 개방하면서 그때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좋은 슬롯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시아나, 대한 다 많이 수익성 받았다. 높은 슬롯.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은 거기 1시간 정도 시차면은 아침 출발하는 슬롯이 좋잖아요. 네. 그런 슬롯들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런 거 이제 다 뺏긴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노선 반납했던 거. 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 좋고 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좋고 이러면서 이제 뭐 작은 항공사들을 이렇게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져간 노선은 다 아시아나 항공 노선을 가져간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이 당연히 이제 합치게 됐을 때 1 더하기 1이 다들 2가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3조 원 정도 매출의 세계 9위 항공사 네. 그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지만 슬롯 사라졌죠. 노선 사라졌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마일리지 문제도 있죠. 이러면은 9위가 아니라 훨씬 더 안 좋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 더하기 1이 한 1.5, 뭐 1.7? 요 정도의 결과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가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었다. 네. 다행히 이제 합병 절차는 좀 여러 국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합병 절차는 진행됐지만 네. 근데 이런 가운데 갑자기 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져버리게 되면서 이 기업의 수익성 자체도 좀 나빠지게 되는 네네. 여행객 줄어들고 환율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성 감소하게 되는 이런 이중고가 좀 펼쳐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거기다가 지금 이제 큰 불안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입니다. 아 직원들 어떻게 네. 됩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은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죠. 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이제 그 운항 승무원들 있잖아요. 네. 운항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선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워낙 이쪽 부분에서 인력도 뽑기도 어렵고 귀한 그런 인적 자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뭐 퇴사를 시킨다거나 이러질 않아요. 뭐 지상직으로 돌린다거나 사무직으로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합병을 했어요. 네. 합병을 했는데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질 상황이 많아지잖아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건데 대한항공은 그때 이제 합병 당시에 조원태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인력 구조 조정은 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노선이 없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일럿 사라지죠. 네. 스튜어디스 사라지죠. 이게 한두 개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어떻게든지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사라질 경우에 그리고 이제 노선이 지금보다 많이 줄고 항공기도 대수도 많이 줄고 이렇게 되면은 그 크루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대한항공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임직원 현황 한번 좀 보시면은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6,99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 3분기 기준이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거는 항공 운송 사업 남여 이쪽이 좀 많죠. 이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26명이 근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미 좀 구조조정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많이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운항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나가실 수가 있겠죠. 네. 이쪽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고임금 직원들 뭐 일자리 사라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GDP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머니가 얇아지고 내수 침체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HR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재무 쪽에서는 가장 쉬운 게 사람을 잘라서 네.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많이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다툼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아시아나 항공 자체에 힘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일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권은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노선을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슬롯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각국 경쟁 당국에서 계속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노선 반납과 슬롯 반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인력 구조 조정도 다 알고 있었던 어떤 뭐 정해진 미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계엄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그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산업 좀 걱정된다라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